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강의 이춘근의 전쟁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회에 이어서 평화의 미스테리 2편입니다. 맨체스터 Theory of War, 맨체스터 전쟁론입니다. 예, 우리가 그 12교시까지 그 이론도 하고 뭐 사상하고 그래갖고 약간 좀 피곤해가지고 네. 조금 이 가볍게 하려고 제가 그 전쟁론 강의 넘버 13하고 14를 평화의 미스테리라는 그 제목으로 했습니다. 평화의 미스테리는 국제정치 역사에서 1816년부터 네. 1914년까지를 그 100년간의 평화 시대로 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는 왜 다른 시대보다 평화로웠을까 하는데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그 평화의 왜 이때는 평화가 있었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 전번에도 소개했지만 블레인이라는 아주 그 호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책 1장이 평화의 미스테리입니다. 바로 왜 이런 시간에는 평화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은 그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맨체스터 티어리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즈 어 바자 이거 뭐 영어가 재밌는데 맨체스터가 그 영국의 뭐 그 우리나라 지금 울산이에요. 울산. 중부에 있는 그렇죠. 산업혁명의 중심지죠. 그렇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참 뭐 그냥 석탄 시대 그리고 기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 네. 바로 기차가 제일 부지런히 다니고 그러던 도시인데 맨체스터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블레인 교수가 파라다이스 이즈 바자 그러니까 천국은 장마당이다. 장마당이다. 네. 천국은 장마당이다. 전쟁은 지옥이고 천국은 장마당이다. 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맨체스터는 바로 오늘날의 이 상업, 교육, 국제 무역 이거의 그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데 관련된 뭐 이렇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고 보는 이론이죠. 이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다가 조금 그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약간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 리차드슨이라는 그 기상학자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사는 심리학 박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커 교도고 그리고 케이커가 이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네. 그리고 상당히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터를 이렇게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 전쟁터를 직접 가서 보고 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케이커 의무병으로 이제 전쟁에 1차 대전을 이제 가서 전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놓고 평생을 전쟁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아주 특이한 제목인데 Statistics of Deadly Quarrels 그러니까 죽음을 야기한 싸움의 통계학 네. 뭐 이런 적인데 여기서 한 명 죽은 것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1820년부터 1949년이니까 120년인데 130년이군요. 13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뿐만 아니라 뭐 한 사람 죽은 거 뭐 테러리즘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죽음의 통계학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몇 명 죽였느냐를 아무래도 수학자니까 자연과학자니까 로그로 계산했습니다. 네. 로그 1, 뭐 로그 2. 그래서 그러니까 로그로 치면은 2는 100이에요. 100. 그죠? 우리 지금 수학 다 까먹었는데 1000이면은 3이고.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명 피해를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2.5 이상이면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2.5가 로그 317이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계산해 보면은 317명 이상 죽은 거가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통계를 냈는데 그래서 요 130년 동안에 317명 이상 죽은 그러니까 로그 2.5 로그로 했을 때 2.5에 해당되는 사건이 이제 전쟁이다. 전쟁이다 해가지고 약 300회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찾아낸 것들이 전쟁 발발 빈도는 시대의 변화에 불과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더 나고 어느 시대에 전쟁이 덜 나는 것은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분포돼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인구가 늘었어도 전쟁터에서 사람이 더 죽고 안 죽고는 아니다. 항상 비슷하다.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의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람이 실제랑 다른 것들을 여러 개 발견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일부 소개했는데, 네. 리차드슨 책을 다시 보니까 몇 개 소개할 게 더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같은 종교. 이 사람은 이제 같은 종교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 사이의 전쟁,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전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 같으면 전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가설, 그것도 깨졌습니다. 종교가 같아도 뭐 같은 기독교 신자끼리 싸우고 같은 이슬람끼리 싸우고 네. 뭐 불교도 싸우고, 그런데 다만 유교일 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유교로 치고 한국도 유교로 친 것 같아요. 유교 국가들끼리는 확실히 그 전쟁을 할 확률이 낮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륙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륙국가도 아니고 해양국가도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국가라서 중간이에요. 그런데 해양국가 그러면 일본, 미국, 영국 같은 건 당연히 해양국가죠. 그리고 대륙국가 그러면 러시아, 독일, 대륙국가인데 이 국가의 성격상 대륙국가들이 해양국가보다 훨씬 전쟁 빈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그 나라는 왜 전쟁을 자주 빠져들어갈까?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리차드슨 박사도 geographical factor, 그러니까 지리적 요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적 국제정치학에서도 이제 맞는 거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정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걸 공부하게 되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번에 네. 그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러시아 출신 미국의 사회학자, 이 사람이 전쟁을 쭉 이제 계산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계도 또 우리가 그 정확한 통계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소르킨 얘기도 잠깐만 그 부연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소르킨의 자료가 이제 그때 이 블레이니 책에는 저렇게 나왔죠. 소르킨이 조국이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러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 거의 절반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46%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국가가 이제 쭉 존재하는 기간을 보고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을 전쟁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걸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럽 문명은 완전히 전쟁 문명이다. 이거는 뭐 누구도 유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문명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 나라들 그걸 제가 이제 또 그 자료를 다시 조금 찾아보니까 그리스는 57%. 이 사람이 그 연구한 기간이 이게 1000년 단위로 연구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57년은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그리스보다 더 호전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로마 제국 존재하는 기간의 41%가 전쟁 중이고, 이것도 좀 의외네요. 그렇죠. 네. 그리스보다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로마가 군사력도 훨씬 막강했고, 그렇지. 네, 전쟁을 그런데, 더 자주 할 것 같은데, 네. 오스트리아는 40%, 독일이 28%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44%, 스페인이 높습니다. 67%, 이태리 36%, 프랑스 50%, 영국 56%, 그리고 폴란드 58%.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가 호전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나라는 남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 거죠. 네, 계속 당한 거니까. 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러 간 적은 없어도 남한테 당한 것은 전쟁이니까, 임진왜란 우리가 일으키지 않았어도 우리가 전쟁 기간이죠. 그 기간은 뭐 정유자란 다 전쟁 기간인데, 그래서 여기 뭐 폴란드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조금 약한 나라들은 남의 침략을 받았던 기간이
이렇게 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찾으면서 미국은 어떨까? 예, 미국은 냉전 끝난 이후에 냉전을 1990년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냉전 끝난 거로 치잖아요. 그러고서 1991년부터 지금이 2017년이니까 그만 27, 8년 됐는데 네. 거의 전체입니다. 27년 거의 전체를 미국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전 세계 어디선가. 전 세계 네. 어디선가 미국은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정말 이게 전쟁이 더 정상인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가 오히려 미스테리구나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루이 리차드슨하고 그리고 피트림 소로킨 뭐 이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리차드슨은 71세에 죽는데 그때까지 전쟁만 연구하다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계학이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정말 예상외로 많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그거를 시대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그 상관관계를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그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맨체스터 띠어리 요거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전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쟁은 뭔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바쁘면은 전쟁하겠어? 그렇죠. 그 존 뉴네프라는 사람 네.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량배들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건 나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들은 돈을 벌기에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전쟁을 할 틈이 없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의 평화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니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비행이론, 그러니까 전쟁은 델링컨트 띠어리, 전쟁은 나쁜 일이지. 그 이론이 말하는 거와 달리 국가들은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경제 개발과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블레이니 교수 얘기가 한편으로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돈을 벌기에 여념이 없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나쁜 행동이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지면 전쟁은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서 미국이 전쟁을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가 그 남북전쟁 무렵입니다. 특히 이제 북부는 그 전쟁을 그 북군 네, 공업지대가 많이 건설이 그 되면서 공업지대는 엄청나게 그 공업이 발전하고 있었죠. 네. 하면서도 남북전쟁을 치를 준비도 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북부가 그 공업 발전하는 거 보면은 세계적으로 공업이 발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이론에 의하면은 미국 북부는 돈을 버는데 여념이 없어서 전쟁을 준비할 틈이 없었다가 맞는 것인데 전쟁도 훨씬 더 잘 준비했다가 됩니다. 그때 그 일본 학자가 쓴 그 이제 대영 제국의 역사라는 책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영국 수상들이 영국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나라를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하나가 독일입니다.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미국인데 특히 미국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분지러뜨리려고 그 영국 수상은 미국이 자기랑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이거 크게 놔두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을 조각조각 갈라놓거나 미국을 네,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찬스가 왔다. 미국이 영국의 도전자가 못되게 하는. 네. 그래서 그 일본 사람 그 책에 보면은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은 미국의 등뼈를 부러뜨려 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용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그렇게 친한 나라인데 그게 참 국제정치는 냉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 국민들이 북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은 남부에 들어가서
남부를 지원함으로써 남부를 독립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미국은 반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영국 정부는 남부를 지원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국민들이 북부를 더 성원했네요. 야, 북부 저거 봐라 인간적으로 그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그 조건으로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국민들이 북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외교 정책이 그 대미 정책이 먹혀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영국이 놀란 거는 그 북부가 전쟁 준비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거의 군대가 없던 나라인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전쟁터에 병력을 파견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블레이니 교수가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하면서도 남북 전쟁을 치를 준비도 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국가의 에너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전쟁 에너지와 평화 에너지는 동시에 작동할 수 있었다. 이건 말이 그럴듯하죠. 전쟁 에너지 따로 있고 평화 에너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상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증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블레이니 교수는 그 존 유 네프 교수를 상당히 좀 비난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 논리가 틀리다 하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맨체스터 띠어리 들어가기 전에 그 100년의 평화를 설명하는데 경제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변수가 많고 전부 식민지 찾으러 전쟁하러 나갔다는 것도 유럽에서 전쟁이 안 나는 그 일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전쟁론이 별로 없어요. 공산주의 이론에는 전쟁론이 거의 없는데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레닌의 제국주의론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레닌의 책. 레닌이 임페리얼리즘,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그 제국주의, 자본주의 발달의 최고 단계. 네, 자본주의 발달의 정점으로서의 제국주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레닌의 이론은 이것도 그 1차 대전 그 무렵을 설명하는 거. 이거 1차 대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1차 대전을 설명하는 건데 이 책에서 그 앞에는 왜 평화가 있었느냐, 1차 대전 이전에 평화가 있었느냐를 유출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결정론이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부 제국주의가 되고 제국주의는 전쟁의 원인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본주의 국가는 무조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사람에 의하면. 그런데 1870년 무렵부터 그 1차 대전 날 때까지, 그때까지가 한 40몇 년 그 빈 기간이 있는데 그때 다른 나라, 유럽 나라들이 전부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서 점령하느라고 지네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빈 땅 따먹기 하니까. 그런데 이제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제국을 건설한다며 프랑스가 그쪽 가서 땅 따먹는 거를 봐준 겁니다. 그냥 독일은 안 나가고. 왜? 독일 제국을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이제 네.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은 독일 제국을 내실화시키는데 열심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안 돼. 그래서 그 비스마르크는 평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 전쟁에 졌다는 분을 사귀면서 가서 식민지를 하고, 그래서 그 보불 전쟁이 끝난 다음 해 1870년부터를 제국주의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레닌 분석으로는 그 제국주의 아프리카의 빈 땅이 다 끝났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내실을 다지고 독일도 바깥으로 나갈 때 보니까 없어요. 빈 땅이. 그래서 있는 땅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재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를 내놓으라고 이제 재배분하는, 그래서 1차 대전이 터지고 이거는 제국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오른 거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평화의 미스테리도 아니야. 그거는 빈 땅이 있어서 미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안 나오는 거는 저쪽 서부가 비어 있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부를 다 점령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100년의 평화를 설명하는 뭐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전쟁론이 지나면서 국가와 전쟁이라는 거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 민주국가는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전쟁을 잘한다 못한다 뭐 할 때 그때 이제 국가와 전쟁이라는 그 차원의 이론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뭐 맞냐 틀리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비행 이론, 그러니까 비행이라는 게 뭐 난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짓 이론. 그러니까 국가들이 돈 버는데 열심히지 않으면 전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더 넓은 의미에서 Economic Interpretation of War, 그러니까 전쟁을 경제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가정은 경제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평화롭고 경제가 가서 꼰두박 칠 때는 전쟁이 난다라는 가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conomic Adversity,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Adversity는 그 나쁜 데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Energetic Prosperity, 네. 쭉쭉 성장을 할 때 그거는 Foster Peace, 평화를 조장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설은 그냥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죠? 국가들이 경제가 막 발전하고 그러면은 뭐 전쟁을 왜 해? 막 돈이 막 벌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단어 하나 설명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Interpretation과 Translation이 둘 다 이제 번역인데 번역 해석인데 Translation은 글자 그대로 옮기는 거. 그 뜻이 가깝다면 Interpretation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배경이 뭐야? 말하자면 심층 해석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의도 있습니다.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그런 거네요. 인터프리테이션은 이제 의도 분석. 네. 그렇죠. 인터프리테이션, 네. 트랜슬레이션. 네, 둘 다 해석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런 이제 뜻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를 그냥 하다가 그 economic adversity, 네. 경제적인 난국, 그거는 forced war. 그러니까 경제적인 난국은 평화를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energetic prosperity, 막 발전하는 것은 이제 평화를 조장하는 그런 요건이 된다. 이거를 그냥 이제 이 제프리 블레이니 교수가 그거를 맨체스터 티어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맨체스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론에. 맨체스터가 막 평화가 에너제틱 프로스페리티의 상징이죠. 산업혁명 당시에 급격하게 메가폴리스, 그러니까 대도시화한 그렇죠. 곳이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래서 맨체스터 사람들은 돈을 벌지 왜 전쟁을 하니? 네. 돈을 벌어야지 왜 전쟁을 해? 그리고 우리는 돈 벌기에 너무 바빠서 전쟁할 겨를이 없어. 그겁니다. 맨체스터가 탄광지대였고 면화 농사도 했고 또 리버풀이라는 항구도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호주 사람인데 이제 뭐 영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맨체스터라는 거는 에너제틱 프로스페리티의 상징 용어로서 맨체스터입니다.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했다거나 이런 뜻이 그건 아니고. 아니고. 내가 맨체스터 학파가 아니라 그렇지. 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그렇지. 어떤 도시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맨체스터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산 띠어리입니다. 울산 띠어리. 네, 포항, 울산. 포항 울산 띠어리. 포항 이론, 울산 이론. 네. 지금 돈 벌기 바쁜데 전쟁을 어떻게 하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즈 어 바자.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읽을 때 장터는 왁자질 거라고 어딘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전쟁은 지옥이다라고 정의 내린 사람이 우리 앞전에 한 1회인가 2회 때 그러니까 아더 페릴이라고 고대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 그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의 기원에 전쟁을 뭐하러 정의를 내리냐 전쟁은 지옥인데 그 이제 미국의 또 남북 전쟁할 때 장군이 그냥 전쟁은 지옥이구나라고 이렇게 읊조린 것도 있습니다. War is hell. 그래서 이제 Paradise is a baza. 그러니까 시장터는 천당이고 천국이고 전쟁터는 지옥이고 뭐 이거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맨체스터, 파라다이스, 바자가 전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Economic Interpretation of War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전쟁이 없고 경기가 나쁘면 전쟁이 이제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를. 근데 아니다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 유럽 나폴레옹 끝난 다음에 이후가 이제 100년
그때는 재밌는 거가 전쟁보다는 혁명이 많아요. 프랑스 네.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혁명이 더 많이 발생한 시. 그러니까 1815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까지 그 100년은 그래서 전쟁사에서 보면은 약간 평화로운데 국내 정치 공부하는 사람, 일반 정치 공부하는 사람은 혁명의 시대라고 봅니다. 당장 뭐 소비에트 혁명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렇죠. 그 이제 뭐 그 끝날 마렵인데 네. 1848년 무렵에 유럽 곳곳에서 이제 폭동나고 혁명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보다는 혁명이 더 많이 발생한 시기다. 그래서 그 전쟁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폭력적 충돌이라고 보면은 이 당시에는 전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속으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왕하고 국민들의 싸움이지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혁명이 전쟁에 대한 일종의 대체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는 그 데이비드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시대 이후의 유럽이라는 이것도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보면은 Revolutions served as a kind of substitute for war.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대신에 혁명. 그래서 칼 막스가 요때 살았죠. 칼 막스가. 네. 칼 막스도 요때 살았고 뭐 이제 레닌은 그 사람보다 뒤고 엥겔스도 이때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론에는 전쟁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시즘에는 왜 전쟁 이론이 없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시즘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시즘과 국제정치. 막스는 살았을 때 전쟁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전쟁이 네. 상대적으로 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스는 혁명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상을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막시즘의 전쟁론이 하나 있다고 아까 말했듯이 레닌의 네. 그 제국주의론. 그게 막시즘의 전쟁론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그 칼 막스도 이 정교하게 전쟁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 주로 글 보면 전부 혁명이 많고. 그래서 장기적인 평화의 기간은 시민항쟁과 내분으로 점철되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냐 그랬는데 또 블레이니는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1870년 이후 장기적인 평화의 시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안정적인 시기였다. 그러니까 1870년 이후에는 국내 정치, 국제 정치가 다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1815년부터 70년까지는 그때는 혁명 때문에 전쟁이 안 됐다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이 뒷부분은 어떻게 설명되느냐는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이론으로서 그러면 좀 이 이론의 이 강력함이 죽는 거죠. 야, 그때는 말이야 혁명하느라고 전쟁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870년 이후는 혁명도 없고 전쟁도 별로 없었다. 네. 그래서 100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은 제일 평화로웠던 거가 1880년 그 무렵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 한 20년 동안 거의 전쟁이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1차 대전 일어나기 한 20년 전이 무지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류는 드디어 평화의 시대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이 막 나오고 노만 엔젤 같은 사람은 전쟁하기 직전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전쟁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역사의 유추지만 요새 그런 책이 나와요. 인간은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Winning the War of War. 전쟁에 대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네. 책도 나오고 그리고 뭐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은 전쟁을 안 하는 쪽으로 돼 있다라는 책도 나오고 그것이 나온 지 전부터 몇 년도 안 되는데 바로 1차 대전 터지기 직전에도 그런 책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자신들의 미래를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시기인 듯합니다. 뭐 백과사전학파가 나와서 그렇죠. 세상의 그렇죠. 모든 지식은 인류가 통제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믿었고 그렇죠. 인간의 진보는 그렇죠. 끝없이 네, 극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모두가 확신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헤이그 평화회의 네. 1899년이거든요. 그게 평화가 한 20년 거의 한 20년 동안 전쟁 없을 때 네. 야 드디어 우리는 전쟁에서 벗어났구나 하고서 그 만국 평화회의 뭐 헤이그 회의 같은 거죠. 헤이그 평화회의라고 하면 그 이준 열사가 순국한
이준 열사는 이제 헤이그 평화회의가 1, 2가 있습니다. 네. 그 2에서 이제 순국한 거죠. 네. 1은 1890 몇 년인가 그렇고. 2는 이제 대한제국 네. 고종 황제 때. 그래서 그 연도가 조금 이거 헤이그 평화회의가 1, 2, 3은 할래다가 못했습니다. 아 2에서 이제 2거예요. 제가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가 1899년대인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준 열사가 저거 한 다음이죠. 1905년 그 이후 아닌가 모르겠네. 이 넘버 2가 1907년입니다. 네. 헤이그 2가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905년에 을사 보호 조약이 무효다라는 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간 그러면 거니까 1907년 2가 맞습니다. 네. 1907년에 헤이그 넘버 2예요. 헤이그 넘버 1은 1890 몇 년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2, 이거가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린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요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돈을 댄 거는 러시아 황제입니다. 그래서 1회는 24개국. 그때 24개국은 다 독립국은 다 갔다고 보면 돼요. 뭐 큰 독립국은 다 가고 헤이그 평화회의 두 번째 거는 40몇 나라가 갔습니다. 그때 이준 열사가 와서 세계도 호소를 한 거죠. 대표권을 달라고. 우리 일본이 이러는 거 이거 막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간 겁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 말로는 단하그라고 좀 다르게 부릅니다. 네덜란드식 관사 단이 붙고 네, 영어식 표현이 헤이그고. 헤이그. 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서 평화가 오는 거야. 훌륭한 정치가. 정치가가 전쟁을 막는다. 그렇지. 네.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전쟁을 막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은 그 피스메이커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100년을 전쟁을 막은 사람들을 파머스턴, 영국의 이제 정치가죠. 이 사람은 외무장관 수상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저거예요. 영국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무서운 얘기죠. 파머스턴 경이 그 얘기를 했는데 파머스턴이라는 그 대영 제국의 지도자 그리고 비스마르크라는 참 그 유능한 그 통일 독일의 지도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치가 있었는데 그 망치를 너무나도 잘 휘둘러서 전쟁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이 사람들이 망치를 휘두르는 기술이 좋았을까? 혹은 망치가 좋았을까?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네요. 사람이 훌륭한 건지 도구가 훌륭한 건지. 네. 망치가 너무 좋은 망치를 들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킬이 좋아서 평화를 막았는데 이게 이 사람 책에 나와요. 그 블레이니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skill depended on the kind of hammer provided by their own nation. 그러니까 파머스턴은 영국이 제공한 이 도끼가 좋은 도끼였고 비스마르크는 독일 국민들이 만들어준 도끼가 좋아서 그렇지 이 사람이 그 기술이 좋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외교를 잘하고 전쟁 잘하느냐 도구가 좋아서입니다. 스킬이 있어서라기보다. 힘의 차이는 그렇죠. 협상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말이 참 이런 걸 보면은 간단한 말이지만은 엄청나게 그 중요한. 그래서 내가 영어로 그냥 썼습니다. Palmerston was backed by the world's most powerful navy. 파머스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백을 해준 겁니다. 뒷받침을 해줬으며, 그래서 파머스톤이 다니면서 외교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and Bismarck was backed by the most powerful army. 비스마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죠. 그 프리드리 대왕의 경고.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허구다. 허구다. 네. 그걸 이제 허구라고 쓰자 그거 문장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군사력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회다. 네.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파머스톤이 능란한 외교관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해군이 능란한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거였느냐. 그리고 독일은 육군의 나라, 영국은 해군의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에 의해서 막강하게 받으면은 그런 외교관들 잘합니다. 외교관 잘하는데 그거를 그 국제정치사, 그 전쟁사 또는 뭐 외교사에서는 건십 디플로머시 또는 건보트 디플로머시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건보트가 이제 포함 외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군함이 따라가야지 외교관이 외교를 하는 거예요. 협상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죠. 힘의 뒷받침을 그렇죠. 받을 때만 그렇죠.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국의 군사력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맹국까지를 포함해서 쓸 수 있는지 그렇죠. 그건 이제 뭐 기술에 속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들이 분명히 있어요. 파머스턴 비스마크는 이 사람들이 시대에 전쟁이 확실히 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교를 잘한 것은 자기의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뒤에서 받쳐준 것인가 받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해군, 독일의 육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떤 그 정치가들이 외교관들이 외교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이게 국가가 단단한 힘을 가지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분열이 되거나 또는 뭐 국방비가 밀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국제정치학에서 거의 증명된 나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년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식, 인식 등은 전쟁과 평화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물론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쟁 평화가 갈라지겠죠. 그러나 현재의 지식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에 관한 지식에서 어떤 지도자들을 위대한 평화의 창조자 혹은 악랄한 전쟁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개는 억측이다. 맞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게 무서운 이론이 나오는데 히틀러는 그러면은 히틀러는 악랄한 전쟁광이 아니야?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칠은 평화의 창조자 아니야? 처칠이 그렇게 좀 이상하다. 그죠? 히틀러는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뒤 독일 국민의 후원을 받고 군비를 증강하고 전쟁을 했고요.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석권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기 전까지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한 사람,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람은 처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대의 영국 국민들은 물론 유럽 전역의 시민들은 처칠을 전쟁광이라고 그렇죠. 단언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아시네. 예, 처칠은 젊은 시절에 저 해군 지휘관으로 참전했다가 군인이죠. 완전 군인이죠. 네, 근데 대패를 하는 바람에 네, 역사의 길이 남을 대패를 하는 그렇죠. 바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지휘할 기회 자체를 못 가졌습니다만. 참 그 처칠 뭐 위인이죠. 위대한 인물이죠. 이 사람 그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렇죠. 회고록으로. 뭐 네. 그게 얼마나 잘 썼는지 그 무슨 그 문학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뭐 대단한 그 이 위인인데 그 처칠은 우리가 전부 다 악마로 칩니다. 악마로 치는데 히틀러요. 히틀러를 악마로. 네. 죄송합니다. 히틀러를 악마로 치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모든 나쁜 사람은 전부 히틀러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 트럼프 얼굴에다 요 수염. 네, 히틀러 수염이 아주 독특한 수염 있죠. 이게 악마의 수염입니까? 이런 수염이? 하여간 이 수염을 달아가지고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잡지에서 21세기의 인물을 타임인가 그래요. 20세기의 인물 좋든 나쁘든 한 사람을 뽑으면 히틀러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아돌프 히틀러. 그러니까 인류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죠. 따지지 않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만 히틀러가 맞죠. 네. 그러니까 노토리어스, 페이머스 두 개를 합해서 노토리어스까지 치면은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부정적, 긍정적인 걸 합쳤을 그런데 때는 이 사람을 못 냈습니다. 그 20세기의 인물에.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의 그 전쟁사 가리키는 알렌 밀렉 교수가 이게 그래도 이 시대를 규정한 인물을 치면 아마 그 히틀러를 했어야지. 이건 좀 그렇다는 그 얘기. 아인슈타인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히틀러가 보통 사람이라고 썼다가 아주 혼쭐이 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A.J.P. 테일러라고 또 영국 역사학자인데 네.
히틀러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에는 히틀러 같은 놈이 얘가 없다면은 누군가 나왔을 것이다. 누군가 이제 히틀러 넘버 2가 나오는 거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는 히틀러 같은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리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바로 히틀러가 아니었더라도 당대 또 다른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렇죠. 네, 그런 함의로 예, 인간들이 그 자유를 무서워합니다. 자유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 대학교 우리 그 정치학개론 때 교수님이 이 책 꼭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게 그 영국판은 Fear of Freedom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미국판은 Escape from Freedom이고. 네. 그 인간들이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도 자유를 정작 주면은 막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제해주고 지시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올 때 그냥 맹목적으로 네. 가서 거기에 자기의 그 자유를 기꺼이 이제 양보를 위탁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나는 거를 그러니까 소셜 사이콜로지,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에리 프롬의 아주 정말 유명한 책인데 히틀러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죠. 그 뒤에 내가 일부러 이 사진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열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악마 이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국민들이 그냥 열렬하게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은 독일 국민에게 우리가 지금 유명한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이라는 거 있죠. 폭스바겐. 네, 국민차 이렇게 딱정벌레처럼 생긴. 네. 그거를 히틀러가 만들어서 이게 히틀러의 발상입니다. 모든 독일 국민이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우토반, 그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들어준 그런 사람으로 독일,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을 하고 이제 악마가 됐는데 하여간 독일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갖다 준 것도 사실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폭스바겐 디자인에 히틀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대요? 네,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뭐 미술 학도였던 그렇지, 적도 미술. 있고. 원래는 화가가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가가 된 친구인데 이거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전쟁서 공부할 때 2차 대전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1시간은 히틀러에 관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때 그 길 마틴이라는 그 미국 교수인데 그분이 그 히틀러 선전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나랑 점심 같이 먹자서 내가 점심을 같이 먹는데 나보고 히틀러 영화를 본 그 느낌이 뭐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내 솔직히 말하면은 히틀러가 내 저렇게 잘생긴 히틀러는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히틀러는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우리들이 보통 보는 히틀러는 일부러 못생긴 히틀러만 골라서 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놈이 악마니까 핸섬하게 생긴 거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 만든 선전 영화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선전 영화니까 히틀러를 이내님 다해서 멋있게 꾸몄겠지 물론. 근데 그거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는 그거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이 그러면 북한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문명화된 나라고 그때 독일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뭐 끝내주는 세계의 지성들이 다 독일에 있었는데 그 독일에서 히틀러도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 2차 대전은 수많은 정치 이론을 다격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마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 극한을 보여준 게 히틀러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왜 그 보통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거 보통 보면은 전쟁은 악을 처벌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그러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이 교육받은 올바른 사람들이 야만하고 그러니까 문명과 야만의 싸움으로 전쟁을 보통 치는데 그러면 이거를 야만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왜 수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히틀러의 부상을 좀 부추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 미국의 그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그 로켓 과학자가 네. 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 달까지 한 번에 가는 그 세턴 5라는 어마어마한 로켓을 만든 사람인데 네, 현대 로켓의 아버지. 그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SS 그 특공대 그 뭐 돌격대인가 거기 조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워낙 탁월하니까 미국이 2차 대전 끝났는데 데려왔죠, 미국으로 강제로. 그래서 미국 인공위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참 그냥 아는 거 하고 얘가 악마냐 아니냐. 그 AJP 텔러는 그냥 보통 놈이다. 보통 그냥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영광 뭐 이런 걸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뭐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존 네프가 위대한 사상 때문에 평화가 왔다. 위대한 사상.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가 평화를 유지했다.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존 네프는 위대한 철학적, 문학적 그리고 예술적인 작품들에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표출된 문명, 관습, 법률, 제도 때문에 19세기는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건 설명하기 아주 편해요. 사상이 좋았지. 그때 사람들 다 시 쓰고 음악을 즐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양 중시하고. 교양 중시하고. 그런데 이 네프가 그런데 이 같은 평화적인 문명의 영향력들이 호전적인 영향력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자 이것도 좀 그래요, 그죠? 왜 양보를 왜 했는지 이거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없네요. 그 설명이 없이 그 평화적인 문명의 영향력들이 호전적인 영향력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자 점증하는 기술적 재능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대포나 대량의 순양함들을 막아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20세기에 파멸적이고 참혹한 전쟁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 책은 Civilization and Human Progress라는 책인데 이 사람 책이 그 내용은 지금 보니까 어떤 그 근거를 명쾌하게 밝히고 쓴 것은 아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전쟁을 억제한 것이 평화를 애호하는 문명이었다면 그 평화를 애호하는 문명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억제됐다고 그러면은 조그만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근데 사실은 작지도 않아요. 나폴레옹 전쟁보다 작다 뿐이지 크리미아 전쟁 같은 거는 국제 연합 전쟁이죠. 그거는 크리미아 전쟁은 이쪽에는 러시안 임파이어, 이쪽에는 브리티시, 뭐 영국, 프렌치, 오토만. 그 3대 대제국이 4대 대제국이 전부 싸운 전쟁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크리미아 전쟁에서 병원 감염을 막아 병사들의 병원의 사망률을 40%에서 3%로 떨어뜨린 게 바로 간호 부대장 나이팅게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조금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815년부터 1914년까지를 평화의 시대라고 친다면은 그 사이의 작은 전쟁들은 뭐냐? 예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다 예외다라고 해서 자기 이론을 살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1848년 전쟁, 크리미아 전쟁, 멕시코 전쟁, 이태리 전쟁, 남북 전쟁, 3차에 걸친 프로시아 전쟁 등을 설명하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블레니 교수는 평화의 문명이 지배했다면 내란도 억제돼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내란이나 그 국제전쟁이나 전부 다 폭력의 활용인데 그럼 그 당시에 평화의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그럼 내란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내란 폭동 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평화의 문명이 지배 안 되면 내란도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전쟁을 공부하고 이런 사회과학은 전부 다 그 머리 운동입니다. 논리를 세우고 이제 그 논리를 이제 그 일관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게 온건한 조약으로 종결된 전쟁이 훨씬 더 지속적인 평화를 창출해낼 것인가.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겼는데 아주 가혹한 평화 조약을 맺었어. 또는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당신 전쟁에 졌지만은 우리 잘 화해하고 지납시다. 그래서 당신이 전쟁에서 나쁘지만은 그냥 그 평화조약을 온건하게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그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번 전쟁 날 때까지가 평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상금도 덜 물리고, 덜 물리고 어느 쪽이 과연 더 평화지향적이었느냐는 겁니다. 결과론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죠? 내가 A, 여기가 B야. 그 A가 B를 아주 혹독하게 처벌을 했어. 그러면 B가 이제 다시 재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네.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어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일단 맞아요. 네. 그리고 아니지. 그건 뭐라고 그러냐. 햇볕 정책. 네, 덕으로 감화를 하는 덕치. 너가 비록 전쟁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당신네 나라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겠다. 우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그 최소한의 그 회계를 하는 벌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 같이 삽시다. 정서적으로 감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감화시키고 포용하는 거죠. 포용. 답은 잔인할 때 평화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평화조약은 평화의 시대를 프롤롱 연기시킨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도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햇볕 정책 같은 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햇볕 정책이 말은 좋고 논리적으로 맞는데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인류 역사를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봤을 때. 그래서 귤릭이라는 사람이 유럽의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19세기 두 번째 평화인 1870년대 이후의 평화는 가혹하고도 징벌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했던 파리 강화조약, 베르사유 조약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프랑스는 정말로 이제 아주 혹독한 그래서 그 전쟁사 중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돈 뺏어간 첫 번째가 보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진 것도 미치겠는데 돈까지 뺏기니까 이제 완전히 분노가 팽창하는 거죠. 전비 부담, 전쟁 배상금을 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조약을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강화조약이라고 그러죠. 강화조약 보통 강화조약이 이제 그냥 평화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냐를 역사적으로 다 보니까 가혹한 강화조약일 때 평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그 리미트예요.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는 물론인데 개인 사이도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는데 야 내가 너를 정말 실컷 두들겨 팼는데 우리 잘 지내자 하는 게 더 난지 거의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다음번에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게 낫는지 근데 국가의 경우에는 팔을 분주로 놓는 게 더 낫답니다. 참 그거죠. 그게 장동건 씨가 주연한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유오성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도저히 덤비지 못할 만큼 완전히 꺾어 놓든가 아니면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 놓든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어설프다라는 거죠. 우리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후자예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볼 때 관대한 평화조약이 곧이어 다른 전쟁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가혹한 평화조약은 평화의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결정적 승리로 끝난 전쟁의 경우 가혹한 조약이 많다. 그러니까 이 디사이시브 빅토리 이거는 완전히 누가 이겼는지가 너무 분명할 때 그때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평화가 길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는 좀 더 지속적인 평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높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그 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야지 맞는다는 건 다 알죠.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 나라도 잘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게 이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국제정치사 할 때 또 공부 다시 할 수 있겠지만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는 독일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복수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독일을 갈기갈기 독일을 분할을 하려고 했죠.
뭐 사실 네 개로 자르기 잘랐지. 네.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독일은 다시 군사력 못 만들고 독일의 산업은 다 없애버리고 뭐 독일은 그냥 농업 국가로 만드는 것이 프랑스의 꿈이었는데 그거를 차단한 것이 바로 미국의 이상주의자 윌슨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프랑스가 하고 싶은 거를 니네가 전쟁에 큰 기여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결국은 1차 대전 끝나고 그 베르사유 평화조약은 프랑스의 의도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것이죠. 우드로 윌슨. 우남 이승만의 스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드로 윌슨 같은 이상주의자 밑에서 우남 이승만 같은 현실주의자가 나온 것도 네. 그 윌슨의 이상주의, 그래서 윌슨의 그러니까 독일을 용서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2차 대전이 너무 빨리 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그냥 독일을 더 가혹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 예, 이게 지금 그한 걸 제가 그 영어로 그냥 쓴 거예요. 그 책에 Severe Treaty of Peace, 가혹한 harsh treaty 뭐 이런 말을 쓰는데 decisive victory,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결정적인 승리. 그래서 전쟁이 애매하게 끝난 전쟁은 반드시 고단번 전쟁이 납니다. 연장전이 벌어지는. 연장전이 나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패전국이 누가 봐도 우리는 완전히 졌다라고 인정하는 정도, 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휴전 조약 같은 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지금 오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 변수했으면 전쟁 또 분명히 한 번 났었지. 한 번이 아니라 뭐 이제 분명히 났죠. 지금 상대방의 무장 해제가 포함된 가혹한 평화 조약. 이것이 국제 정치에서는 평화의 조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망하고 독일 완전히 뭐 거덜나고 그렇죠. 2차 대전 끝난다면은 그리고 일본의 무장 해제 이거를 이제 헌법으로 막은 그렇죠. 이른바 평화 헌법. 그렇죠.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decisive victory prolongs peace.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노골적인 군사 이론입니다. 그 이제 천국은 시대이다 맨체스터 이론, 아까 그 영국 문명의 역사라는 그 책을 쓴 헨리 토마스 버클이라는 사람인데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겨우 40살에 죽었는데 책을 20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17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썼대요. 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영국 문명의 역사라는 그 대작을 남겼는데, 야, 그 대단한. 그리고서 그 17년 쓰는 동안에 10년 동안은 그냥 집필을 하고 6년은 그것을 고쳐 쓰고 다시 쓰고 해가지고 그 책을 내는데 겨우 뭐 1821년생이 1862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40세에 죽은 겁니다. 41세도 되기 전이래요. 과로사라고 생각합니다. 과로사인지. 네, 그 책을 이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저자를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뭘 그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은 이렇게 4권짜리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간 이 책을 쓰느라고 뭐 완전히 정력을 다 그 진을 다 뽑은 것 같아. 그래갖고 죽었는데 이 책의 그 모든 이론이 평화 이론이고 맨체스터 띠어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이 평화롭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좀 평화로운 시절에 산 것 같아요. 보니까 1821년, 1862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화 시기에 대전쟁이 안 난 것이죠. 근데 요 이론이 이제 1862년에 미국의 그 남북전쟁 터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론이 깨져나가는 것을 미국에서 봤는데 뭐 철도가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은 평화가 온다. 그 바로 그런 시대다 했는데 그 철도가 전쟁의 원인이 될지.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철도입니다. 그리고 석유, 석탄 이런 것 때문에 전쟁들이 나는데 그 현대 산업 문명하고 평화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책의 골자는 철도, 뭐 통신 등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책인데 이제 이거가 지금 깨져나가는 것이 이제 1차 대전 그 무렵입니다. 1차 대전은 왜? 물적 교류가
가장 높았을 네, 때고 획기적으로 증가한 시기인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적 교류 네. 또는 뭐 무슨 그 상업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높을 때죠. 네.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론들이 전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끝내주는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저렇게 썼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 평화가 올까? 네, 이게 에스페란토. 네. 그리고 뭐 볼라피크 뭐 이런 거 있는데 볼라피크 가지고서 그 1차 대전 나기 직전에 유럽의 좋은 호텔에 가면은 커피 한 잔 주세요를 볼라피크로 했습니다. 이게 서로 다 알아들어. 그런데 볼라피크 쓰는 사람이 서로 갈라진 거가 문법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갈라섰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느덧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못 다룬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렇죠.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란토 김소월의 스승이었던 김옥이 에스페란토 전문가였고 그렇습니까? 네, 에스페란토로 저술을 했다는 사실 네, 상식으로 끝에 첨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